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예, 지금 완전한 이제 봄입니다. 네. 원래 예전에 그 추남이라고 해서 네. 봄에는 여자, 네. 그리고 가을은 남자가 이 계절을 탄다고 하는데요. 네, 예. 저는 봄을 좀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조금 더 부쩍 외로워지고 네. 이게 그 세월호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순간순간 울컥해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김용준 멘토님 어떠세요? 그러셨군요. 봄남자셨군요. 예, 예. 살랑살랑 바람 불고 만물이 싱그러운 계절 봄이 남자의 마음을 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작가가 쓴 겁니다. 예. 작가님이 쓰신 걸 그대로 읽으셨군요. 예. 근데 사실 그 남자들이 그 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봄을 많이 타죠. 그리고 네. 여자들이 사실 봄을 좀 타는 게 맞고요. 남자들은 오히려 이제 가을을 좋아하는 거고, 뭐 지금 당연히 봄 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바람 불면 안 되는데요. 예. 고속도로를요, 한 번씩 이제 나이가 들어도 고속도로를 이 오픈카를 타고 달리는 이런 장면을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웨이처럼 이렇게 쫙 뻗어나갈 수익률 대결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장 정리를 기사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오늘 오전부터 한 네. 10시쯤부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북한의 그 도발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수는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네. 많다는 게 오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장 분위기는 지난주 후반부터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상당히 안 좋았고, 이제 그동안 장을 좀, 지탱했던 것들이 이제 종목 장세였다면,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종목들이, 약간의 충격에도 이제 급락을 하는 패턴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장은 이제 굉장히 관망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지금 이제 뭐 북핵 리스크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핑계였고요.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불확실한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는 상태에서 결국 모든 시장의 관심은 지금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5월 1일자로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일자가 이제 우리나라 노동절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그 포진되어 있냐면 중국의 그 PMI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더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FRB의 그 의사로, 그러니까 FRB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FRB가 정말 하는 일은 뭐냐면 물과 경기라는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놓고 항상 저울질을 하면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쪽의 어떤 행동들을 취하던 게 FRB의 역할이었다면 최근에 FRB는 사실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 경기 확장에 대한 유동성 살포 정책만 썼는데 이제 FRB 의장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뭐 테이퍼링 100억 불 축소는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향후 어떻게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거냐의 관망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결국은 장이 빠지고 오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1억 7천만 1억 7천억, 그러니까, 요 정도 거래면은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역시, 요번 주는 상당히 힘겨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김용준 멘토님께서는 일단, 시장 조금 관망 속에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계속 대세 상승을 좀 맺혔던 데다가, 지금은 이 대세 상승에서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과도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그냥 손실만 보고 빠져나오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장입니다. FRB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PMI 지표 발표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순간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세 상승 속에서의 어떤 조정, 좀 위험한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면 이때 살짝 관망하시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 지금의 불확실성 해소는 결국은 대북 리스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대북 리스크가 명확해진다면 다시 그 확실성 속에서의 투자를 하시면 된다. 즉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는 계속 지금 외치는 게 시장을 상승 쪽으로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얘기는 여기서 간략히 마치도록 하고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첫 번째 핫 키워드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오늘 깜짝 실적 발표를 했어요. 이틀, 지금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LG전자, 저번에, 우리 김용준 멘토님께서 아마 이 LG전자들, 거의 소외주들의 반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LG전자라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핸드폰 사업부가 어떻게 될 거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 사업부가 과연 흑자 전환할 거냐라는 얘기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확실한 얘기를 못 해줬어요. 지금 3분기 연속 적자인데다가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가장 LG전자를 바라보는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은 무선 사업부가 언제 흑자로 돌아설 거냐. 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핸드폰 쪽에서 이제 최강자는 이제 애플,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3위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것이 지금 이제 무선 사업부의 최대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LG전자가 기술력은 분명히 중국 업체에 비해서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 기반을 갖고 있는 JT이니 하웨이니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핸드폰 업체들이 한 7, 8개 좀 난립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JT, 하웨이 정도는 매출 규모도 지금 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부의 지원을 받고서 막강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가폰 위주의 어떤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최근에 이제 하이엔드급의 어떤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는 쪽에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바닥에서의 반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추세 상승은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부분이 결국 무역사업, 그러니까 그 무선사업부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또 나타나는 게 중국의 LTE 시장, 그러니까 그 중국 차이나 모바일이 사실은 그 최고 큰 우리나라 이제 SK텔레콤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차이나 모바일에 그 LG의 그 G3 폰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코 지금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워낙 그 중국은 인구도 많고 그 고소득자 아니면 그 밑에 급의 그 사람들이 너무 그 넘쳐나는데, 사실은 중국은 고소득자들만 갖고도 충분히 시장은 형성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만 LTE 쪽의 시장 확대가 LG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는 한계를 느낀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거는 중국은 유선 인터넷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선 인터넷을 깔고 무선 인터넷을 까는 이런 어떤 중복 투자를 하기보다는 중국은 아마도 무선 쪽에 집중되는 방향을 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선 사업부에 대한 비중 확대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부분이고, 과연 이쪽에서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선점할 수 있느냐, 그리고 LG전자가 과연 3위의 자리를 이끌 수 있냐, 뭐 쉽지 않은 얘기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올라온 상승폭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김영준 멘토님께서 LG전자 지금 추세는 탄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니까 요 부분 접근은 좀 삼가해보고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LG전자 제가 좀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전자의 지금 깜짝 실적, 그러니까 5,040억 원이라는 되는 돈, 이 돈은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LG전자의 지금 영업이익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5,040억 원에 지금 주가 71,700원이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늘 미래를 선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자, 이 영업이익이 대거 이제 수익성이 개선된 게 있습니다. 바로 TV 사업 부분인데요. 이 TV 사업 부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스마트폰 사업 쪽이죠. 이쪽이 분명히 올라와야 된다는 거 김영주 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그 부분은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대가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리대입니다. 자, 이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냐 하면, 자, 2011년도 때부터 보자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왔던 자리대입니다. 그죠? 그 지지를 무너뜨리고 한참 내려왔습니다. 금방 지지를 회복을 했죠. 그죠?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지지대를 형성해 나가던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를 깨고 내려오니까 이걸 저항대로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이나. 그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저항대를 뚫는 모습을 보였어요. 종가를 고가를 만들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여기서 더 가야 될 자리가 맞습니다. 바로 75,000원대, 그 다음에 다시 83,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만은, 이 지표, 즉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이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LG전자가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규 접근이나 추가 접근,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아직은 관망 쪽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키워드 보고 가겠습니다. 예, 한진해운홀딩스인데요. 오늘 인적 분할 및 합병 소식 때문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 인적 분할도 되고 그 다음에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 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한진해운의 부분들을, 한진해운홀딩스의 한진해운 부분들을 똑 떼어내서 이제 한진그룹으로 편입을 시키고, 이 한진해운홀딩스는 이제 알짜배기 회사들, 즉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만 지금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멘토님, 네. 이 지금 얘기는 계속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한진그룹으로 편입된다, 한진해운이. 그런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네. 조양호 회장님 뜻이 과연 뭘까요? 이
굳이 이렇게 지금 적자가 많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살려보겠다라는 강한 의지 같은데요. 그 월급 급여도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조영호 회장의 뜻이 과연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그 기어코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한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결국 이제 정통성의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얘기의 초점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쪽에 이제 올라갔던 거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폭은 분명히 나타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조양호 회장의 경영 참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이 개인적인 대주주이고 어떤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작년에 대한항공에서 그 긴급 자금으로 2,500억을 투입했고요.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4천억을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자기가 경영권 갖고 대주주라고 해서 이 회사의 주인인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주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경영진들이나 대주주들이 이런 짓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마치 뭐 대주주들이나 그 나머지를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지원하겠다. 뭐 예전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도 한라그룹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어쩌겠다. 그게 자기네들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경영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을 지금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영 정상화가 그냥 경영 정상화가 된다고 해서 경영 정상화 되는 건 아닙니다. 해운업황이라는 것은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 상황하고 맞물리는 건데 경기가 좋아야지 해운업을 통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받는 금액이 올라가서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해운업이 지금 살아나는데 우리나라 전 해운사들, 현대 쪽의 해운사들, 기타 등등 모든 업체들이 지금 물동량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그 운송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이게 그 바로 경영 정상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상한가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그 확대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종목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영횡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영횡포들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태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태들은 결과적으로 경영횡포는 조금 이제 근절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주들의 가치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기업의 올바른 가치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 증시 자체도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진해운홀딩스가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분할을 하는데 알짜배기 회사들이죠. 그 자회사들만 속속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자회사들만 속속 최은영 회장이죠. 한테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부실한 회사들은 한진해운홀딩스에서 똑 떼어나서 이 최은영 회장의 시숙이 되는 조양호 회장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 자체가 그러면 주주들 가치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주주 가치들이 높아진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튀을 구간이 바로 8,000원대 구간까지는 올라오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8,000원대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이나 아니면 거기서 관망하시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 기업의 어떤 경영 횡포 이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되겠다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자 핫키워드 세 번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CNC네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SK CNC가 계속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CNC는 빅데이터, 보안 빅데이터 시장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중국 진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올해 한 해 어떤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이 SK CNC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SK CNC의 가치는 현재 가치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SK CNC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SK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는 이제 주 SK이고요. SK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많이 했다는 것이 SK CNC의 이제 최대의 장점인데, 현재 여기에 그 SK CNC가 이제 SK 지분은 31.8% 정도. 건데, 사실은,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SK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은 1%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SK CNC에 대한 지분은 38%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는 SK와 SK CNC의 지주회사 형태로 되는데, 사실은 SK CNC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장업체에서 최태원 회장이 최대한 지분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런 경영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 사실 진짜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주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SK하고 SK CNC 합병 가능성이 좀 얘기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SK의 그 기업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사실 SK그룹이라는 그룹이 생성됐던 발경은 뭐냐면, 사실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SK라는 무역회사 하나를 놓고서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이죠. 한국이동통신을 넘겨줬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공이라는 회사를 SK그룹의 10배, 그네 회사보다 10배나 넘는 회사를 넘겨주면서 지금 SK그룹이 형성됐는데,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은 SK CNC의 기업 가치가 안 되는데, SK하고 합병을 하면 SK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지주회사에 대한 틀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확실히 지금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웬만큼 가치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김용준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SK CNC를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단 보안 빅데이터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빅데이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SK, 이제 엔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엔카에서 여러분들 지금 중고차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카가 이제 중국까지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지금 코라오 홀딩스라고, 라오스 쪽에 그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는 회사가 있죠. 그죠? 그런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이 거대한 시장에 중고차를 뿌리 내린다면 SK CNC는 분명히 제도약의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전 고점대 영역인 1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은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 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4일 방송에서 일동제약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13,300원에 1.9%의 확정 수익으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5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0일 ICD 종목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11,450원에 마이너스 5% 손실로 확정 매도 처리가 됐고요. 또한 멜파스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25.4%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23.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20.6%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에는 오세기 멘토가 대한해운 16.2%를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오늘장에서도 승승장구하며 80.3%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드디어 누적 수익률 100%를 돌파했습니다.
110.4%를 기록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위는 예병구 멘토가 30.9%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조민규 멘토가 27.3%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훈 멘토가 누적 수익률 드디어 이제 100%대, 110%대가 됐네요. 그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재훈 멘토를 누르면서 딱 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제 종목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이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바텍은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에코플라스틱이라든가 오이솔루션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조 시푸드까지도 역시 마이너스대로 전환이 됐는데요. 자, 비정상적인 구간, 즉 비합리적인 구간이 나오면 반드시 종목들은 빠르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시청하시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그냥 편안히 따라 하시면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온 히든 카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 핫 키워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석유화학 제품이네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에틸렌,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 저평가입니다. 자, 이름에서 딱 들어도 아시겠습니다. 바로 석유화학 섹터, 즉 화학업황이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PEP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익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저평가 영역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회사 제가 늘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제가 거주할 때부터 이 대한유화라는 회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또 기업 탐방을 다녀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저평가된 상황이라서 제가 실수했네요. 그죠?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석유화학 회사죠. 그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해서 바로 이제 정제 가공을 통해서 제품들, 즉 폴리프로필렌이라든가 폴리에틸렌이란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실적 대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화학 업황이요. 그러면 언제쯤 살아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화학 업황이 살아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대한유화도 동반 상승을 하되 굉장히 강한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PPT입니다.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 지표입니다. 지금 LG화학이라든가 지금 하나케미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게 롯데케미칼, 비상장 회사인 YNCC부터 시작해서 대한유화,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성 지표에서 보면 지금 LG화학이 수익성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성 지표에서 살짝 중심선 그 상단 부분에서 살짝 올라와 있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자, 대한유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살짝 올라와 있는데 수익성 지표로 보면 지금 전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분기 대비해서입니다. 전년 분기 대비해서, 바로, 이제 7불이나 조금 높은,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표 자체가, 지금 화학 쪽 섹터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지표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케미칼이 가장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케미칼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한유화의 수익성 지표는, 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년도와 13년도 거의 횡보 구간에서 이제는 13년도를 지나치면서 14년도까지는 꾸준히 지금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업황 세타가 그럼 언제쯤 살아 들어오느냐? 바로 3, 4분기부터 4, 4분기에 본격적인 어떤 화학업황의 업사이클링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그 선반영이 지금 2, 4분기 때부터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도 2, 4분기 중반 이후부터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준비해온 PPT가요. 바로 대한유화의 PBR 밴드입니다. 자, PBR 밴드를 보시게 되면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PBR 밴드가 0.3까지 확 내려갔죠. 그죠? 0.3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상승 사이클을 타면서 바로 2010년도 중반쯤이죠. 그때 가격대가 급격하게 주가도 상승을 하면서 PBR이 1.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졌죠. 그죠? 다시 화학업황의 어떤 섹터의 어떤 화학업황 전체가 섹터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이 좀 됐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12년도를 거치면서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올라왔는데, 자, 2013년도, 바로, 2G, 2O 증설로, 에틸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에틸 옥사이드 부분에서 PBR 1.0배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배만 오더라도 지금 주가 대비해 갖고는 굉장히 빨리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업황이 살아 들어온다면 그리고 바로 에틸 옥사이드에 증설된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적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바로 PBR 1.0배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본다면 주가는 지금 목표 주가를 한 12만 원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1.0 수준을 본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주가 가격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한유화가 지금 저평가된 구간에서 낙폭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기관들도 수급이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고 업사이클링 이제 곧 돌아올 업사이클링이 있다면 미리 선점해서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차트 보면서 매수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유화인데요. 64,400원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PBR 밴드로 본다면 이게 1.0 수준으로 가면 12만 원대인데 지금 너무나 많이 거의 반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의 모양이 크게 좋지 못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서 본격적인 하락으로 보이는 자리 때까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트로 내려간 부분은 바로 회귀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닙니다. 주봉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 강한 122평입니다. 62평입니다. 그죠? 이 62평이 지금 지지대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2평은 결과적으로, 이제 2013년도, 한 7월 달쯤부터, 9월 달쯤 되겠네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벌써 올라왔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62평대까지, 지금 이제 또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증설
시설에 대한 효과가 바로 3, 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렇다면 2, 4분기 중반인 지금부터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려서 해놨던 강한 13.2평하고 지금 26.2평 그 아래로 내려놓았죠. 그죠? 그 내려놓았던 것을 지금 지지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전략대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요. 64,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가를 매수 가격대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요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예약기법에서 목표가 의미 없죠. 그죠? 단기적으로 72,300원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72,300원까지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역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300원인데요. 61,300원이 무너지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실적적인 우려로 인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키시면서 멘토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대한유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예병군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대한유화였습니다. 네. 히든카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대박플러스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ICD가 매도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종목이 뭐고 이쪽에서 하는 종목이 뭐고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ICD는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양쪽으로 벌려놓기가 싫어서 한쪽을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항의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견은 매도가 아닙니다. 매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항상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 결국 주가가 올라가야지 좋아 보이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올라가서 좋아 보이는 순간에 이미 주가는 이만큼 가 있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매매를 해가지고는 주식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10% 비중 실어서 10% 이익 봐봐야 그 계좌의 기여도는 1%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실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수익을 냈어야지 계좌의 전체적인 볼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i3를 왜 말씀드렸고 ICD는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 건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지금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놓치시게 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거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갖고 계셔갖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멜파스도 지금 약간 지금 상황들이 이제 그 TSP의 GF1 방식의 어떤 채택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포트 편입상 5종목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승천 쪽의 종목만 집중을 할 겁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의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승천 쪽에서만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맨쇼 쪽에서요. 야,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이라이콤 실적 대비 저평가 쪽 얘기를 해드렸고요. 디지털 옵틱 실적 대비 저평가 얘기를 했고요. 동국에센식 풍력 쪽에 이제 성장성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 전체적인 비중은 그대로 이제 보유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코탱 역시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편입되어 있냐면 물론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지금 장이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소 고평가되어 있거나 상승 랠리가 진행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는데 기본적으로 실적하고 수급이 받쳐지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포트는 그렇게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만약에 종목장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전체적인 포트 자체를 새롭게 편입을 해서 공격형 포트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버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장의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번의 그 강한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장의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짧은 사이클에서 한 번은 쉬어갈 필요가 좀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비는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고요. 히든카드 종목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종목장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장하지 않는 종목은 안 됩니다. 그것도 분명히 새로운 성장의 그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섬유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문맥이 안 맞죠? 섬유업체인데 신성장이다. 조금 얘기가 좀 안 맞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좀 있냐면, 자, 이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가던 종목이 계속 간다. 아니거든요. 새로운 종목들이 바뀌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바닥에서 새로운 종목들의 어떤 패턴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지하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빠른 분들이고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전에 가던 거 계속 쥐고서 왜 안 올라가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엉켜가고 있어요. 대부분. 물론 이제 많이 빠지면 반등은 자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뚫고 예전처럼 강한 상승 랠리를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종목이 계속 간다라고 하면 이 장은 역으로 망가지는 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장은 상당 부분 진행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중소형주가 좋아져서 그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량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반도체 같은 게 아직은 중소형주 반열에서 시가총액 본줄륨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면은 나중에 대형주에서 업황의 업종 대표주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지금 나와야 될 때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준비가 돼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는데 모든 업체들이 다 성장주래요. 근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성장주가 아니라 전통적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영업이익이 다음 분기에 올라온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올라온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시장 자체를 쪼개먹는 거는 쪼개먹으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건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박스를 키워낼 수 있는 게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근본적으로 이 박스를 많이 키울 수 있는 신성장 쪽이 어느 쪽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짧게 보면 한 20% 올라오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중장기 우량주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 정도의 상승폭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신성장주라고 한다는 것은 바닥에서 100%, 200%씩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더 뻗어갈 수 있는 것들이 신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종목은 분명히 성장주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입니다. 섬유 쪽이 전통적인 굴뚝주죠. 그래갖고 성장을 안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영등포 쪽에 가면은 섬유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은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산가치. 그래서 예전에 땅 가치를 부각시켜가지고 주가를 한번 크게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섬유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준비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휴비스입니다.
자, 휴비스가 뭐 하는 회사냐,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저평가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를 좀 할 때는 펄하는 거하고, 펄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펄하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반복적 수입. 일회성 수입은,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반복적인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된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는 영업이익이라고 반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땅 팔아서 돈 버는 거는 영업이익이라고 안 잡아요. 그건 순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봐야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산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영업 가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영업 가치 기준으로 꾸준한 수익이 나는 회사,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저평가되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휴비스는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 지표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 보니까 여기 이제 나타납니다. 2013년도에 매출 1조 8천억에 영업이익이 43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374억.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면 퍼밴드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3,700억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자산 가치를 더해서 하면은 이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26억을 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올해 372억을 했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회복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사분기를 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80억, 190% 정도 증가.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도 110% 정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다시 1, 4분기가 대체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저평가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신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라미드 섬유입니다. 아라미드 섬유가 이제 듀폰과, 코롱의 특허 분쟁이 집중됐던 부분인데, 아라미드는, 특징이 뭐냐면 5mm의 얇은 실 한 가닥을 가지고 2톤짜리의 차를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500도의 열을 견뎌낼 수 있는 꾸매 물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파라게하고 메타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라게는 뭐냐면 강한 거를 견뎌낸다. 그래서 무거운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파라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게 쪽은 고열에 잘 견딘다. 그래서 지금 휴비스는 아라미드 섬유의 메타게 쪽에서 연산 500톤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방염복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되는 거고, 실적이 좋은 데다가 신성장 엔진이 가세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내용들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수급 개선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업을 했죠. 한 단계 레벨업하고 잘 견딥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것들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도 수급이고요.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됐던 것들은 뭐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못 움직였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 동안, 그러니까 2013년도 한 해 동안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2014년도 되면서부터 턴을 하는 게 뭐냐면 올해 실적이 턴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돌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개선 나타나고 있고요. 전형적인 어떤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이 정도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000, 요 정도, 한 11,000원 정도 초반대, 요 정도 11,200원 정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정상이긴 한데, 결국 지금, 우리는 이제 사는 타이밍을 조금 앞당겨서 미리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재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정도의 매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상장일에 최고점을 찍었던 게 이제 13,70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 가격을 여기까지 일단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뭐 사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에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가격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하자라는 관점에서 그 손절 라인을 1,500원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500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성장 모멘텀 강하게 작용했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목 추천 히든카드였습니다. 너무나 잘 준비를 해오셨는데 김용민 멘토님, 자 내일 정규 공개 방송 하시나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은 이제 오전에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장이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중심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어떤 시장을 읽는 방법들 그리고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리는 이런 쪽의 방향들에서 무방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만 김영준 멘토님과 오늘 많은 얘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장은 또 여러분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막상막하 투맨씨였습니다. 내일도 수익 내러 오세요.